지금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자, 이걸 딱 보면 뭐 하나 찜찜한 게 하나 있어요.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하게 한국에만 있는 이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. 그게 뭐죠? 전세고 그 전세 대출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, 랭군입니다. 한국 가계부채 1900조 시대라고 합니다. 터질 듯 터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?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?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해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경제 규모가 커지면요, 기본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.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자, 월급이 500이에요. 지출이 300입니다. 그러면 저축을 200만 원 할 수 있죠.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경제 규모가 커져요. 그럼 월급이 이제 800이 됩니다. 지출을 늘려요. 400만 원 씁니다. 그러면 저축을 400만 원 할 수 있죠. 자, 지출이 300에서 400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문제가 있나요? 문제가 없죠. 그러니까 소득이 늘면 문제가 없습니다. 경제가 성장하면 문제가 없어요. 부채가 늘어나더라도. 문제가 뭐죠? 이 절대적인 부채 금액이 너무 크다면 문제가 되겠죠. 그 다음에 그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뉴스들이 매년 나옵니다. 이게 꼭 올해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. 매년 나와요. 위기다. 큰일 났다. 가계부채 지금 전 세계 1위다. 그 다음에 그게 다 전세 제도가 지금 화근이다. 뭐 여러 가지 뇌피셜 뉴스가 많습니다. 가계부채가 얼마나 진짜 많은 건지,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가계부채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많은 뉴스에서는요,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가지고 전 세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. 지금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지금 뭐 영국, 미국, 일본 대비 너무 후진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거고요. 뭐 스위스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는 선진국인데 비율이 높거든요. 높긴 한데 그래도 한국이 더 높습니다. 그리고 2023년 4분기가 있고요. 2024년 1분기를 또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, 늘어났냐 줄었냐 보면 비율이 100%에서 지금 98.9로 1.2% 감소했습니다. 가계부채 비율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조금 감소하고 있구나. 근데 지금 한국이 너무 부채가 많은 건 맞구나.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죠. 한 가정으로 좀 쉽게 비유해 볼까요? 자, 소득이 300만 원입니다. 대출이 300이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? 300 버는데 대출이 300만 원이다? 이야, 큰일 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대출이 300만 원이면 이게 납부해야 될 이자가 300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. 납부해야 될 이자가 300이면 위험한 거죠. 근데 대출이 300이면 그 이자만큼만 감당하면 사실은 되는 거죠. 뭐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이 300인데 대출이 300억이다. 그러면 300억에다 1년 이자가 한 15억 되거든요. 그럼 300억에서 15억 빼고 비용 빼고 해서 돈 남기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. 어쨌든 지금 이제 뉴스에서 말을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체크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견고하게 안전하게 하고 있는데 100% 넘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, 이의 제기할 수 있죠. 실제 가계부채 비율 증가 추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. 한번 확인해 보면 계속 증가하다가 21년을 기점으로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게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죠. 근데 다행스럽게도 내려가고 있다. 그리고 이를 좀 정량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면요. 21년 2분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 자체가 1810조였습니다. 올해 2분기 기준 1896조였습니다. 3년 동안 86조가 증가했죠. 어마어마하죠. 근데 과연 이게 어마어마한 걸까요? 비율로 따지면 총 4.75%가 증가한 겁니다. 내 연봉이 뭐 한 3년 동안 다 합쳐가지고 한 4.7%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. 과연 그 증가가 큰 거냐 작은 거냐. 연평균을 따지면 1.58% 증가한 겁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이 수치나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, 물론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과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증가 속도 자체는 이게 과연 그렇게 빠른 걸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뒤에서 한번 체크해보죠. 최근 9년간 한번 체크해보면 31%가 증가했고요. 연평균을 따지면 3.5%씩 증가한 겁니다. 최근 3년만 놓고 보면 이게 연평균이 1.58이에요.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최근 3년 동안의 증가세는 과거 9년치보다는 현저하게 작은 수준은 맞구나.
이런 생각은 듭니다. 물론 또 전 세계적으로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겠죠. 전 세계 부채 증가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. 한국 가계 부채 비율 하락폭이 세계 2위다. 그래서 100%를 넘었었는데 지금 100% 이내로 들어왔다. 그리고 이 증감을 보면 한국이 마이너스 4.4%, 다른 곳들은 마이너스 2%, 2%, 마이너스 1.6% 이런 수준인데 한국이 전 세계 두 번째로 지금 증가 속도가 적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. 긍정적이다,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요약을 해보면 자, 증가 속도는 2021년을 기점으로 확실히 감소하고 있는 거는 맞다는 거예요. 그렇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전 세계 다른 국가 대비 높다. 그렇죠.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것과 여전히 불안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걸까 생각해보면 일단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죠. 스트레스, 지금 DSR 뉴스 많이 보셨죠? 결국은 대출 한도가 준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서 또 대출 금리를 또 조금씩 인상한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조건부, 전세 대출도 차단했죠. 매매 대출이 아니라. 그 다음에 정책 자금을 한 최근 2년 동안 이제 워낙 지금 PF 대출 문제되고 하다 보니까 좀 풀었습니다.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전체 총량을 본 거거든요. 이 사람들이 정책 자금을 너무 많이 푼 거 아니야?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전체 총량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.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때 좀 풀어주고 또 다시 쪼고 이렇게 하면서 총량 관리를 잘하고 있다.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이제 리스크가 이거잖아요. 왜 유독 대한민국의 이 개인 부채 비율이 높은 걸까? 사실 앞에서 수치들을 보면 이게 가계부채역이 있었고요. 기업 부채도 있고 사실은 정부의 부채도 있습니다. 가계부채가 이제 100% 지금 99% 이 정도니까 전 세계 대비 좀 높아요.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? 121%입니다. 기업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사실은 개인보다 기업의 부채 수준이 더 리스크 큽니다. 더 위험합니다. 정부는 어떨까요? 정부는 지금 한국이 44% 정도니까 다른 국가보다 저는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게 기업, 그 다음에 개인. 정부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어쨌든 기업도 높고 개인도 높은데 이게 왜 이렇게 높을까 체크를 해봐야 되죠. 개인 이 부채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. 항목을 체크해보면 기본적으로 담보대출 다 들어가죠. 일반 매매 담보대출 들어가고요. 분양권 할 때 중도금 대출, 그 다음에 또 잔금 대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신용대출도 엄청 큽니다. 신용대출은 사실 부동산 상관없는 거거든요. 신용만 가지고도 대출이 나가는 거니까요. 그리고 전세대출도 들어갑니다. 자, 이걸 딱 보면 하나 찜찜한 게 하나 있어요.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하게 한국에만 있는 이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. 그게 뭐죠? 전세고 그 전세 대출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. 이게 좀 더 들어가 있구나. 자, 전세자금 대출을 과연 이 가계 부채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맞을까? 이게 지금 한국에만 있는 제도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포함됐는데 이게 지금 임차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국에서는 월세보다 전세 거주를 더 많이 하잖아요. 그리고 전세를 거주할 때 전세 대출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. 어찌 보면 이걸 빼고 계산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은데 대출은 대출이니까 또 넣는 게 맞을 것 같고, 그리고 또 대출이 있으면 개인이 그 대출 이자를 또 부담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또 개인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개인이 부담이 되는가 이런 것들 지금 체크하는 지표니까 또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? 라는 또 생각 들면서도 근데 다른 나라는 그 부담을 월세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월세 낼 돈을 은행에게 주는 것 뿐이거든요.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. 근데 다른 나라는 월세로 내니까 하나도 부채 안 잡히고 한국은 그거를 은행에 내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 잡힌다? 이런 거거든요. 만약에 한국이 월세 시대였다면 그 부채가 쫙 줄어들겠죠. 이 금액만큼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. 형평성 맞게 계산을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. 이런 생각도 합니다.
그래서 전세자금대출 규모를 한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.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가계부채 금액은 1896조 정도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자료가 없어가지고 작년 10월 걸 봤는데 작년 10월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가 118조 정도 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추이 자체가 지금 124조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더라고요. 시간이 가면 갈수록. 근데 어쨌든 뭐 이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대략 한 6.2% 됩니다. 이 전체 금액에. 그럼 이런 것들을 금액을 딱 빼버리고 여기에서 이 금액만큼을 빼버리고 계산을 하면 원래는 거의 100% 가까운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93% 정도로 내려옵니다. 93이 내려오면 또 전 세계 비교 지역들하고 그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위험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.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아마도 뭐 최근에 전세 사기도 좀 있었고 뭐 역전세 난도 좀 있었고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전세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전체 총액을 관리해야 되니까요. 그리고 또 은행에서 보증부 전세대출 차단한 부분들도 최근에 있었죠. 그래서 계속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자, 요약을 해볼까요? 다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. 증가 속도는 어떤가요? 2021년을 기점으로 확실히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.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전 세계 다른 국가 대비 높은 거는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요.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 제외하는 게 맞지 않을까. 이걸 제외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.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추이도 지금 잘 줄어들고 있다. 관리가 되고 있다. 이런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뭐 방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나름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혹여나 어떤 뭐 뉴스 하나 보고 야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뭐 전 세계에서 1등, 2등 하는구나. 큰일 났구나. 앞으로 부동산 시장 더 큰 충격이 오겠구나. 나는 갖고 있던 부동산 마저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구나.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좀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할 필요는 있다.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집을 어디에 사냐도 중요한데요. 사실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죠.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질문이 끊이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저평가된 단지, 그 다음에 시세 비교하는 것들, 뭐 계약 노하우까지 제가 만 9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정규 오프라인 수업입니다. 혹시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즘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정말 많습니다. 조금 더 빠른 내 집 마련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실전 수업을 좀 만들었고요.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입지 매트릭스 아파트 300개를 제공하고요. 개인별 리얼 피드백까지 제공하는 수업입니다. 신청 방법은 댓글 남겨 놓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